자, 23페이지에 있는 보기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문학작품 속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가부터 보시면 부병루는 뭐 하는 공간이라고 나와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합니다. 퇴락한 공간이다 라고 나와 있죠. 퇴락하다와 비슷한 단어는 쇠락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 무상감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그럼 얘들아,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 무상감을 느끼는 사람은 곧 누구인 거예요? 그러면 지식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 넘어가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다. 그럼 얘들아, 부병루는 뭐예요?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에다 잠시 적어볼까요? 공간적 배경. 그런데 이미 보기에서 부병루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뭘 찾으려고 해야 돼요? 자연과 인간사가 대비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부병루에서 보기에 따르면 부병루에서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무상감을 느낀다고 했으니 아마도 지금 이 시의 화자가 보기에서 언급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텅 빈 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성이죠. 성은요,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 인위적인 건축물이 어때요? 지금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걸 우리는 방금 전에 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할 수 있어? 퇴락한 공간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퇴락한 공간인 부병로에는 조각달이 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 언제예요? 달이 떠 있는 걸 보아하니 밤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어 있습니다. 천년의 구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흘러가는 구름. 바위는 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는 그 자리를 내내 지켜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얘들아, 벌써부터요, 텅 빈 성. 성은요, 과거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퇴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만 그 성을 둘러싼 자연은 어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 네모는 뭐에 해당해요? 네모는 인간사에 해당하죠. 인간의 역사. 반면에 세모는 무엇을 나타내요? 인간의 역사를 둘러싼 자연입니다. 그러면 인간사는 지금 어때요? 변했어요. 가변성이 있어요. 반면에 자연은 어때요?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불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어때요? 인간사는 예전에는 잘 나가다가 지금은 망했죠. 그러니 무엇이 있어요? 인간사에는 흥하고 망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자연은 어때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속성이 있겠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기린마는 떠난 뒤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린마는 누가 타던 곳? 고구려 동명왕. 여러분들에게는 주몽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친숙하실 겁니다. 주몽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누굴 떠올리고 있어요?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을 떠올리고 있겠죠. 떠난 뒤 돌아오지 않으니. 아, 그럼 얘들아 보세요. 고구려를 세웠다던 영웅이에요. 영웅은 떠나고 지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있었던 때에는 이 고구려가 굉장히 흥하던 시기였지만 떠난 지금은 어때요? 망한 상태입니다. 그죠? 인간사의 변화. 그다음 밑으로 볼게요. 천손. 얘들아, 천손은 뭘까요? 하늘에 내려온 자손이죠. 하늘의 자손. 바로 누구? 이 시에서는 동명왕, 즉 주몽을 얘기하는 거죠. 주몽은 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죠. 자, 지금 어느 곳에서 논의는가? 얘들아, 사용된 표현 방법 뭘까요? 물어보는 듯한 방식 썼기 때문에 서리법이 사용이 되었네요.
자,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분대요. 얘들아, 밑으로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마음과는 달리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저절로 흐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휘파람을 부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보기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시에 등장한 사람 누구? 이 시의 화자,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바로 화자가 될 거고, 이 시의 화자는 무엇을 느껴요? 역사의 뭐?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서 무슨 감정 느껴? 무상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무상감을 느끼면서 불렀을 휘파람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요. 23번에 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산중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화자가 만족감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그럼 얘들아, 나시에서 화자는 무슨 정서 느낀다는 거야? 만족감 느낍니다. 자연 속에서 삶을 즐겨가며 늙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럼 얘들아, 무슨 정서? 자연 친화의 정서 나올 가능성 매우 높겠네요. 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요. 지금 옆에 보시니까요. 1수, 제14수, 또 어디? 제20수, 34주, 48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시조가 연달아서 나온다. 무슨 장르? 이걸 연시조라고 부릅니다. 옆에다 적어주세요. 연시조. 시조가 연달아 나오는 장르입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와룡산에서 내려온 아래에 반무당이라고 했는 반무당 밑에 뭐예요? 조그마한 연못이죠? 요거 별표 보시면 되겠죠? 별표 밑에 써있네. 조그만 연못. 조그만 연못을 새로 여니 티끌없는 거울에 얘들아 지금요 방금 전에 얘기하던 거 뭐였어? 반무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티끌없는 거울이래요. 그럼 티끌없는 거울이 얘기하는 거 뭘까요? 진짜 거울이 있는 거야?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원관념은요. 내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초장에서 얘기했던 반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반무당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빌려온 것이 있죠. 바로 보조관념인데 보조관념이 무엇이니 지금 보고 있는 티끌 없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연못이 어때요? 맑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모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표현 방법 쓰였니? 비유법 쓰였습니다. 그런데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 같이 라는 표현이 없네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 방법 쓰였어? 은근히 비유합니다. 무슨 표현 방법? 은유법이 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티끌 없는 거울에 무엇이 잠겨 있어요? 산영, 산 그림자입니다. 얘들아, 산영이라는 단어는 외우세요.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외우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출제자는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에는 이렇게 별표를 쳐주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는 별표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요 정도는 좀 공부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이 내의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내는 뭘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반무당, 즉 연못이죠. 이 연못에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경영은 무슨 뜻이냐? 만든이란 뜻이에요. 만들다. 그러니 이 연못을 만들고자 하는 뜻은 그것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연못에 뭐가 떠 있어? 산 그림자가 잠겨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요 보려고 하는 건 뭐다? 아, 산 그림자를 즐기기 위해서 연못이 만들어졌구나 라면서 지금 뭐의 풍경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있는 산 속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무슨 심상 사용했을까? 깨끗해야 돼요. 맑고 깨끗한 연못에 산 그림자가 비춰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네, 시각적 심상 쓰였습니다. 자, 이제 제14수로 가겠습니다. 도원이 있다 하여도 여기서 말하는 도원은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무릉도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설 속의 공간이죠. 아름답기로 유명한 전설 속의 공간입니다. 무릉도원이 있다 하여도 옛날에 듣고 내가 못 봤는데 홍하 밑에 써 있죠.
붉은 노을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만동안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곳이 바로 거기인가 봐. 그럼 얘들아, 이곳을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을? 이곳은 지금 화자는 산중에 있는데 산중이 바로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릉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하나 물어볼까? 홍하라고 했으니까 붉은 노을이죠. 따라서 시간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저녁이죠. 그쵸? 그래서 얘들아,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1번 시간적 배경 알 수 있어요. 시간적 배경 언제? 저녁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지? 색깔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색채 이미지 쓰였고요. 색채 이미지가 쓰였다는 건 눈으로 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각적 심상이 쓰였네요. 밑으로 보겠습니다. 이 몸이 또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무릉인인가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 보통 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또 어떤가요? 저는 신선인가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럼 얘들아, 자기가 지금요 물어놓고 자기가 답했네. 뭐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얘들아, 여기서요 화자가요 내 스스로가 신선인 것 같아요 라면서 굉장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제 20수 가겠습니다. 내 빈천, 빈천은 무슨 뜻이니? 가난하고 천한 것을 보내려 한들 이 빈천 누구에게 가며 남의 북이 오라고 한들 저 북이가 내게 오겠습니까?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건데 왜 물어보는 척해? 안 궁금한데 물어보는 척하고 있으니까 무슨 표현 방법? 서리법이 쓰였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요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볼래? 서로 어때요? 대응이 되고 있죠? 이런 걸 무슨 표현 방법이라고 할까요?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이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꾸법이 쓰였죠. 그래서 얘들아,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요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거 괜찮아요. 남의 북이 안 부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가난하지만 잘 살 수 있어요. 안빈 낙도. 저는요 제 처지에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안분 지족이죠. 자, 마지막 종장 갈게요. 보내지도 청하지도 말아요. 얘들아, 뭘 보내지도 마라? 네, 빈천. 뭘 요청하지 마요? 남의 부기. 그냥 저는요 제 분수대로 할래요 라면서 말투 어떤지 볼까요? 하리라. 뭐예요? 의지적인 말투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들아, 요 말투 의지적 어조를 사용하는구나. 자, 이제 34수 가보겠습니다. 다만 한간 초옥이라고 했거든요. 몇 칸짜리? 한 칸짜리. 초는 풀초, 옥은요 지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옥이라고 하면 뭐예요? 한국의 집이란 뜻이죠. 그지? 한옥에 세간이 많기도 많구나. 세간은 뭐냐면 얘들아, 살림살이에요. 진짜 많은지 볼까? 자, 살림살이 뭐 있어? 1번 나 있습니다. 2번 책 있어요. 3번 벼루 있고요. 4번 붓이에요. 얘들아, 살림살이 딸랑 4개밖에 없는데 그게 많아? 적죠? 그럼 이거 뭐야? 진짜 많아서 하는 얘기야? 아니네요. 그럼 얘들아, 자기 속마음은 뭐라고 생각할까? 4개를 가지고서 사는 거 많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 방법이 쓰였다? 내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반어법이 쓰였습니다. 내지는 반어죠? 어조가 쓰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나하고 책하고 벼루 붓은 무슨 일인고? 밑으로 갈게요. 이 초, 이 집이죠. 풀집. 이 세간, 이 살림살이 가지고 아니 즐기고 어찌하겠습니까? 그런가 나는 즐길 겁니다. 라고 또 마찬가지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제 48수 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뭐죠?
감탄사가 쓰였네요. 누굴 불렀어요? 친구들아 라고 친구를 불렀습니다. 아, 그럼 얘들아 친구들을 불렀기 때문에 무슨 표현 방법? 돈, 호, 법 쓰였다. 모두 죄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죄다 라는 뜻 많이 쓰죠? 죄다 오셨어요 내 친구들. 그랬더니 이 산 속의 정자에 사는 이 늙은이 누구시죠? 이 사람 누구예요? 화자죠? 친구들이 다 오니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비록 임심노흑 얘들아 밑에 써 있어요. 숲이 우거져서 햇볕이 들지 않아서 어둡대. 그렇지만 뭐 했으면 좋겠대요? 자주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으면 좋겠다 라면서 자신의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들아 이번엔 23번으로 넘어가셔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텅 빈 성에서 유한함 느꼈죠? 맞네요. 자, 구름과 바위 바라보며 감회. 내가 느끼는 감정과 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있었죠. 무슨 감정? 무상감을 느꼈으니까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돌다리에서 휘파람을 부는 화자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인 천손을 떠올린 거야? 아니죠.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은 누구야? 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가의 산과 강은 변함없는 모습. 아, 이게 바로 뭐였어요? 자연의 모습이었고요. 퇴락한 역사적 공간,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인간사였죠? 그래서 보기에서 지금 자연과 인간사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따라서 3번 맞는 말이네요. 4번 보실까요? 한 칸 초, 뭐야 한 칸짜리 풀집에서 화자는 책, 벼루, 붓과 함께하는 생활 만족스러워했죠?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전에 이런 말 했잖아. 어찌 아니 즐기리. 즐길 거라고 했으니까 만족했어 안 했어? 만족했습니다. 4번 맞는 말. 5번입니다. 나의 산정에 있는 화자는 스스로 늙은이라고 했죠? 어디서 했었어? 48수 볼까요? 이 늙은이 화자입니다. 그죠? 했네요. 자연 속의 삶 즐기고 있음 드러냈죠. 왜? 오늘 더 즐겁다라고 얘기했잖아요. 5번 맞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오답률 50%였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틀렸다라는 얘긴데요. 오답률 9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2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쓴이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1번 사물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고정관념이 생기면요. 하나의 모습만 생각하게 되지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대상의 외양에 얽매이지 않고 자, 이래야 된다는 거야. 얽매이면 안 돼. 외양이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본질적인 속성을 파악해야 대상의 진짜 모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마이너스. 그럼 관습적 태도에 해당하는 거 뭐 있었어? 이거죠? 관습적인 태도 싫다겠어요. 그럼 뭐예요? 열린 사고를 지향해야 합니다. 예, 요거. 됐나요? 그럼 얘들아, 대조되는 사고방식을 찾으려고 해야 되겠네요. 달을 읽을 때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달관한 사람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대요. 달관한 사람에다가 네모칸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달관하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 일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깊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대요. 그렇지만 세속에 사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요 세상의 관점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벌써부터 대조하고 있죠? 그럼 무엇이 화자가 플러스로 생각하는 건지 무엇이 마이너스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게 많대. 아, 그럼 얘들아, 속인들은 뭐 하는 사람? 본 것이 적은 사람들이겠죠, 확실히. 자, 그럼 밑으로 볼게요. 그러나 어찌 달관한 사람이라 하여 사물들을 일일이 찾아 눈으로 직접 보았겠느냐. 그러니까 직접 보아서 이렇게 달관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한 가지를 들이면 10가지를 눈앞에서 상상해보고
10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았으니 아까 보기에 뭐였었어요? 보기에 어떤 것과 관련돼?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살피는 태도인 거죠. 하나의 현상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폭넓게 사고하는 거죠. 열린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본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만 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천만 가지 괴기한 것들이란 도리어 사물에 잠시 붙은 것이고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으며 사물에 응수함이 무궁무진합니다. 응수하다, 어떠한 상태나 사물에 대응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유가 있으며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본 것이 적은 자 누구였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속인이었습니다. 그쵸? 속이는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가 검다고 하고 오리를 기준으로 하계다리가 길다고 위태롭다고 여깁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다양한 현상 제대로 살펴요? 못 살펴요? 못 살피죠? 그치? 다양한 현상 파악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뭐도 못해요? 고정관념에 가득하죠? 자, 그 사물 자체는 본디 괴이할 것이 없는데 저 혼자 화를 내고 심지어 화를 내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비판하려고 한대요.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저 까마귀를 보라 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는요, 우리가 까맣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다양하대요. 그죠? 햇빛이 비치면 약간 붉은색을 띤 검은색 까마귀가 될 거고, 또 약간 뭐 푸른 나무들 옆에 있으면 그런 색들이 옮겨서 보이겠죠. 밑으로 볼게요. 그 색에는 본래 밑줄 일정한 색이 없는데도, 그럼 얘들아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일정한 색이 없다? 정해진 색이 없다? 하나로만 볼 수 없다, 그 얘기죠. 하나로만 볼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한 것이다. 내가 먼저 정해버렸어요. 눈으로. 또 뭐예요? 보지도 않고서 마음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 무엇을 비판하는 거야? 까마귀는 원래 정해진 하나의 기준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눈과 마음으로 하나를 정해버려서 틀로 삼아버린 거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서 읽었던 고정관념인 거죠. 밑으로 갈게요.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들. 문제는요, 까마귀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색을 또 가두려고 해. 또 뭐야? 또 고정관념이 또 재탄생했어요. 밑으로 갈게요.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비단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이 무엇인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검은색은 굉장히 범주가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의 기준만 있을 수 있냐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것이죠. 됐나요? 자, 이제 밑으로 갈게요. 그런데 세상에는 달관한 사람들은 어때요? 적어요. 하나의 기준만 가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하면 내 말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면서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를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24번을 보실 건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한 가지 일이라도 다르면 만물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 고정관념에 가득한 사람이었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네요. 그죠? 2번 보겠습니다.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나 붉은 까마귀로 부르려고 하는 것은 대상의 참모습을 파악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까마귀가요, 색깔이 하나만 있다고 그랬어, 이 글에서? 아니죠. 다양하게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실까요? 까마귀에 일정한 색이 없다는 인식은 눈으로 정한 대상의 외양보다 마음속으로 정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야 한다? 자, 근데 얘들아, 여기에 지금 뭐가 돼 있어? 따옴표가 돼 있어요. 그럼 이 따옴표가 돼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얘들아, 여기야. 눈 굵은 글씨로 돼 있죠. 또 어디? 마음속으로.
얘들아, 지금 이 구절 읽어보니까요. 눈이랑 마음으로 정한 거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게 아니라 사물을 진짜 관찰하기도 전에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내 관점에 비추어 그 사물을 판단하려는 태도였죠. 이거 좋은 태도였어? 안 좋은 태도였어? 안 좋은 태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보실까요? 마음속으로 진정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 방금 전에 봤을 때 이때의 마음속은요, 뭐였어? 고정관념이었어요. 보기에 의하면 고정관념은 본질적 속성에 주목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예요.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보실게요.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물과 오칠에서 사물을 비출 수 있다는 속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관습적 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죠? 어떤 거였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색을 다 가두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관습적 태도에 머물면서 고정관념을 가진 태도였죠. 5번 보겠습니다. 달관한 사람이 적은 현실에서 입을 다물기보다 쉬지 않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사람들에게 더 주장하려고 하는 맥락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여기죠. 이를 통해 지향하는 글쓴이의 통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맞는 말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 문제에서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볼까요? 본문에서요 아까 전에 23번과 같은 경우에는 화자라는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그쵸? 근데 얘들아, 여기선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글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글에는 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쓴이가요,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대놓고 설명하는 글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글은 장르가 무엇이다? 수필이 되는 겁니다. 요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